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덴탈 캐디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해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툴바를 보시면은요, 디자인해주는 도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디자인 도구들에는 디자인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디자인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준 역할의 도구들인데요. 첫 번째 프리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디스턴스 맵을 보시면은 이것들이 의미하는 거는요. 스캐너를 하시고 나면은 대합치도 스캔이 되고 지대치도 스캔이 되고 지대치 주변에 인접치들도 스캔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하실 때 난 지대치만 가지고 우선 디자인 한 다음에 그다음에 컨택도 봐야 되고 바이트도 봐야 되니까 디자인 후에 컨택 확인하기 위해서 인접치들을 봐야 될 것이고 바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합치를 불러서 봐야 되는데 이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혹은 디자인할 때 잠깐 꺼서 보지 않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구들인데요. 첫 번째 프리퍼레이션이라는 요 아이콘은 이 지대치 자체를 사라지게 하거나 혹은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안타고니스트라는 아이콘은 좀 짐작이 가시겠죠. 바로 대합치를 보이게 하기도 하고 혹은 안 보이게 잠깐 사라지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나타나고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제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그 위치 조정을 하시면서 그런 이제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 모양이 있고요. 컷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가지는 의미는 인접치를 디자인을 할 때, 아니 지대치를 디자인을 할 때 인접치가 보이게 해줄 수 있고 안 보이게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어느 정도 보이게 할 거냐라는 이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또 이 가위 모양 아이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동그라미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요. 이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가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위의 그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그 투명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 아이콘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두 아이콘을 보시면은요, 요거는 두께라든지 거리에 따라서 이제 색조를 표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자, 색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너무 가깝거나 혹은 이것들이 너무 얇거나 하는 이런 경고적인 의미를 줄 때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좀 안정적이다, 괜찮다, 이 정도면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어감을 줄 때는 초록색에 가깝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디자인한 요 크라운이 대합치와 바이트가 좀 심하게 맞물린다 라고 했을 때 요 심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두께가 두꺼운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두께가 점점 얇아질수록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더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가시성을 위해서 보이게 할 거냐, 보이지 않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뭐 어버트먼트나 임플란트를 디자인할 때는 그 구성 요소가 또 다양하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런 임플란트를 디자인할 때 나오는 도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을 하고 나면은요, 우선은 마진의 위치와 그 다음에 삽입 방향을 결정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이때 마진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키보드를 사용한 방향키를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스캐닝을 하고 났을 때는요, 이렇게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에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초록색 동그라미들을 만들어주는 기준은요, 이 스캐너 디자인 프로그램이 스스로 인식을 했을 때, 아, 여기는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각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마진이구나 라고 얘가 스스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마진 프랩 혹은 디칭을 하고 나서 하단에 마진이 아니라 마진 아랫부분에 이렇게 포인트가 잘못 설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 잘못 설정이 되면은 이것을 수정해 줘야 되고, 마진의 위치가 거기가 아니야 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이제 키보드를 활용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키보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마진 위치를 바꾸느냐? 방향키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있잖아요. 왼쪽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설정을 바꿔야 되는 이 초록색 동그라미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른쪽 포인트들의 위치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의 위치를 이제 조정하고 싶을 때는 포인트가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좀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방향키 위, 업 버튼을 눌러서 쭉 누르고 계시면은 포인트가 쭉 따라 올라가서 제자리에 됐을 때 딱 이제 그 키보드를 놓게 되면은 그 위치로 지정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키보드로 대체로 웬만하면은 그 포인트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포인트로 키보드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 포인트의 위치를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창에 보시면은 리셋 밑에 에딧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키보드 버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키보드로 더 이상 포인트 수정이 안 될 경우에는 마우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던 녹색 포인트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 위치에 바로 새로운 포인트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번에는 내면값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내면값 설정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숫자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면값, 즉 시멘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스페이스 전용의 스페이서를 도포하잖아요. 그 도포하는 위치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포 위치는 마진 상방 1mm부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아주 얇게 도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캐드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면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마진 상방부터 해서 약 1mm 정도를 제외하고 그 위쪽으로 가상의 내면 공간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숫자 1번을 봅시다. 자, 1번이 가리키는 위치를 보시면요. 이 부분이 실제 보철물의 마진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어드밴스드 세팅 값이라고 되어 있는 요 수치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멘 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철물에서 실제 마진에 해당하는, 즉 우리가 마진 상방 1mm부터 도포를 하지만 캐드캠 같은 경우에는 마진 상방 1mm까지를 빈 공간으로 그냥 0으로 두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의 아주 미세한 그 시멘트 값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어지는 값이 지금 0.045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수치들은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치아의 길이, 랭스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인접치가 있는지 또 브릿지인 경우인지 전치부인지 구치부인지에 따라서 내면값은 다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만큼 이 내면값을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철물의 그 적합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우선 알아두셔야 되는데 1번이 해당하는 부위가 바로 실제 보철물의 그 마진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랑 연관지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3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철물 마진 상방 1mm까지는 시멘을 보통은 도포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아주 미세한 만큼 도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그 마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3번을 보시면 distance to margin 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1mm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진부터 여기 설정된 1mm까지는 저 1번에 해당하는 시멘 갭에 스페이스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마진부터 3번에 해당하는 수치인 1mm만큼은 1번에 해당하는 시멘 갭인 0.045mm가 스페이스로 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내면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2번을 보시면 됩니다. 익스트라 시멘 갭이라고 되어 있고 0.085라는 수치가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보철물의 실제 스페이스 공간이 바로 이 2번에 해당하는 익스트라 시멘 갭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지금 스무스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고 0.2mm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서는 0.045로 설정이 되는 반면 2번에서는 0.085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에는 반드시 갭이 생기겠죠. 만약에 0.045가 설정이 됐고 1mm가 끝나는 지점부터 0.085까지 갑자기 수치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스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각이 생기고 우리 보철물에는 각이 생기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0.045에서 0.085까지 스무스하게 점차 이제 커지는 그 공간을 부여한 게 바로 4번 스무스 디스턴스라는 거죠. 즉 0.2mm만큼 사이에서는 0.045에서 0.085까지 순차적으로 커지는 공간을 부여해서 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내면 스페이스 공간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드릴 레디우스랑 드릴 컴프 업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보철물을 디자인한 다음에 디자인된 보철물을 가공을 할 때 그 가공에 사용되어지는 버가 있는데요. 그 버의 직경을 몇 mm까지 허용할 것이냐라는 의미의 수치입니다. 버의 직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상악 전치부 혹은 하악 전치부 분의 그 내면 깊은 부분을 가공을 할 때는 버 드릴보다 더 얇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덜 깎이거나 더 깎이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 값은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따라서 이 내면 값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마진부터 3번에 해당하는 길이만큼은 1번에 해당하는 수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3번이 지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번에 해당하는 수치가 적용이 되고 1번과 2번의 그 갭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4번의 수치가 적용이 된다는 것, 그거 반드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의 직경에 따라서 전치부의 인사이절 부분의 내면은 안 깎일 수도 있고 혹은 더 깎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바로 언더컷 제거와 드릴 보정이라는 기능입니다. 왼쪽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인사이절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최소 직경의 엔드밀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더 깎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보철물의 두께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완전히 깎여 나오길 바란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언더컷 제거 드릴 보정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깊은, 즉 내면 가장 깊은 인사이절 끝단까지 엔드밀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가공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단 이때 보철물의 두께는 이 엔드밀이 가공한 만큼은 당연히 얇아질 수도 있다라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엔드밀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 그냥 보철물의 형태대로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드릴 보정의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데요. 나는 저 엔드밀 상관의 형태, 엔드밀의 그 적삭하는 부분과 상관없이 그냥 원래대로 보철물 형태대로 가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 드릴 보정의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까 더 잘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에 적용을 또 할 수가 있냐면요. 언더컷 부위가 생겼을 때 이 드릴 보정은 적용을 또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언더컷이 생겨서 그 엔드밀이 들어갈 때 그 언더컷 부분을 더 깎을 것이냐. 왜냐?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깊숙한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언더컷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엔드밀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보통 수직 가공, Z축 가공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Z축에 들어가면서 언더컷에 의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선택을 해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엔드밀이 들어가서 깊은 부위까지 깎을 수 있게끔 딱 맞춰 언더컷을 제거하고 깎을 것이다. 혹은 언더컷을 그대로 두고 나는 나중에 이제 가공해서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다듬겠다. 이런 것들을 이 디자인 툴 안에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번에는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디자인 도구들을 설명을 할 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도구들, 즉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구들이 있는 반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진 않지만 조금 더 디자인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도와주는 도구들에는 가시성 효과, 즉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안 보이게 하거나 해주는 도구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직접적으로 디자인에 적용되어지는 도구들, 즉 필수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요 도구들 사용법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설명은 꼭 숙지를 하셨다가 디자인할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알아볼 것이 바로 전체 전역 변형이라는 아이콘인데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그 화살표와 동그라미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클릭하고 난 이후에 치아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치아 주변으로 여러 가지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화살표들이 하는 역할은 전체적으로 치아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한쪽만 테이프하게 커지게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를 좌우 이렇게 움직여 보면요. 치아의 전체적인 장축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아의 장축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파란 색깔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주변으로 화살표가 있는데 이때 이 파란색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요.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은요. 치의 교환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초록색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그 초록색 동그라미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바깥 방향으로 쭉 끌고 나가면은요, 치아의 전체적인 크기가 쭉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치아의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면은요, 치아 사이즈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치아의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위치 조절, 장축 방향 조절을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아이콘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핑 기능인데요. 우리가 흔히 쪽집게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생김새도 쪽집게처럼 되어 있는데 쪽집게를 가지고 찝은 다음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쪽집게로 찝혀진 그 부분만이 늘어나겠죠. 그 기능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모핑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요. 내가 늘리고 싶은 혹은 줄이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녹색 영역이 생깁니다. 즉, 이 녹색 영역만큼 이 쪽집게 요 결과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영역은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줄이고 늘리고 하는 방법은 요 뒷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모핑 기능은 주로 어느 때 쓰면 좋으냐? 최대 풍용부, 치아 디자인은 다 좋은데 최대 풍용부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대 풍용부만을 살짝 늘릴 수도 있고, 마지막 리치 부분, 변형 윤선 부분이 너무 인접치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리치 부분만 좀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 잡고선 끌면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다 좋은데 교두가 너무 뾰족하다. 교두가 너무 높다. 교두만 살짝 낮춰지면 좋겠다라고 할 때도 교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한 다음에 교두를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교두 부분만 낮아지겠죠. 그래서 특정 부위만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모핑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왁스 나이프 기능인데요. 우리가 흔히 조각을 할 때 조각도를 가지고 왁스를 추가하기도 하고 혹은 왁스를 삭제하기도 하죠. 그 기능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왁스 나이프 기능 중에서 빨간색의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부위에 클릭하는 그 횟수만큼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즉 애드가 되는, 추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파란색의 마이너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요. 내가 클릭하는 그 수치만큼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클릭할 때 그 수치가 얼마만큼 적용이 되느냐? 그거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수치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그 동그라미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숫자로는 2.16mm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수정하고 싶은, 내가 추가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얼마만큼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영역의 표시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2.16mm의 직경만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녹색의 원이 생기고요. 내가 수정 반영하고 싶은 부위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 2.16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나는 지금 이 영역보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 수치보다 적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은요. 컨트롤, 시프트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은요. 요거대로 바뀌는 단축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영역을 조절하실 때는요. 시프트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막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 영역이 마우스를 위로 굴리면은 영역이 커지기도 했다가 반대로 마우스 휠을 아래쪽으로 굴리면은 영역이 줄어드는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시프트나 마우스 휠을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를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하얀색의 아이콘에 갖다 대고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은 그 움직이는 것만큼 숫자가 줄어들고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번 클릭할 때 추가 혹은 삭제되는 양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아래에 있는 종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그 옆에 숫자로는 40 마이크론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즉 내가 한번 클릭하는 만큼 40 마이크론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40 마이크론만큼 삭제가 되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 5마이크론에서 최대 55 마이크론 정도까지가 조절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처음 디자인을 하시는 경우라면 요 수치를 너무 강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한 15에서 20 마이크론 정도로 두고 연습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익숙해지셨다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한 40 마이크론 정도 두고 디자인 왁스 나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 삭제되고 추가되는 양이 너무 많으면요. 내가 여러분들 예전에 조각 연습하실 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삭제되거나 너무 한꺼번에 많이 추가가 되면은 잘 안 되겠죠. 조금씩 삭제도 해보고 조금씩 추가도 해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15에서 20 마이크론으로 두고 연습을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그때 한번 요 양을 늘려서 조금 더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앞에서 그 녹색 버튼 하나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에 있는 녹색의 물방울 버튼 아이콘은요. 스무스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토치 있죠? 불을 가지고 왁스를 살짝 녹여서 표면을 이제 부드럽고 활탁하게 해주는 그 기능인데요. 이제 디자인 마무리 하실 때 그 스무스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브릿지 커넥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싱글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묶어서 브릿지를 디자인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 브릿지 사이사이에 연결되어지는 커넥터를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커넥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주문을 내리는 과정에서 브릿지라고 선택을 해야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치아와 치아 2가지, 내가 연결할 치아가 3번 브릿지다 라고 하시면 치아를 3개를 선택을 하시고 브릿지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 치아 3개가 다 연결이 되어지는 이 커넥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더를 내릴 때 커넥터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 디자인 과정에서 이렇게 커넥터 창이 별도로 뜨게 되는데요. 디자인하는 방법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가운데 빨간색이 표현된 그 창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치아가 있습니다. 이 두 치아를 지금 연결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왼쪽 치아에 있는 부분이 원심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치아는 근심이 되겠고 혹은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서로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닿는 부분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때 어느 쪽으로, 협쪽으로 조금 더 위치시킬 것이냐, 설축으로 조금 더 위치시키실 것이냐는 가운데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거를 클릭을 하고선 움직이면 전체적인 위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연결시키고 싶은 그 커넥터의 크기나 형태, 위치를 조절하고 싶으시면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작은 파란색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나서 위치를 옮기면은요. 그거대로 이 커넥터의 형태라든지 이제 소소한 위치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영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커넥터 사이를 단면을 잘랐을 때 보여지는 형태고요.
이 커넥터가 너무 얇게 되면은 당연히 지지력이나 유지력이 하중이 가해졌을 때 파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하중이 가해졌을 때 파절이 되지가 않을 텐데, 자, 그 색깔이 의미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는 경고의 의미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즉,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부족하다 혹은 위험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커넥터 그 직경이 좀 작아서 하중이 가해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안내 메시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커넥터의 그 영역 크기를 조금 더 늘리시게 되면은요, 색깔이 바뀌어요. 빨간색에서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단계로 가게 되고요. 초록색의 색깔이 오게 되면은 이 정도 두께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녹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수하다,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심미적인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아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두께를 찾아가시고 형상을 찾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색깔적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라운 디자인을 할 때 역시나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보조 디자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메인 화면 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프로그램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업그레이드 될수록 이런 도구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이런 역할,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네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 이런 모든 아이콘을 다 이해하고 다 숙지하고 하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어지는 아이콘들 위주로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외에도 설명이 되지 않은 아이콘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라운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패럴라드 뷰라는 아이콘인데요.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단면의 두께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단면의 위치에 가서 마우스를 위에서 아래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끌고 가서 마우스를 탁 놓으시면은요, 단면을 잘린 형태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D 크로스 섹션 별도의 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이 보철물의 단면을 보니까 일반적인 두께는 어떻게 되고 교두의 형태는 어떤 형태며 그 다음에 뭐 포스나 피트나 깊은 부분의 두께는 얼마가 되는 건지를 사전에 가공하기 전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루브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너무 깊게 파졌다. 지금 요거를 보지 않고 전체적인 치아 외형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얇은 부위가 어딘지, 두꺼운 부위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기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 이 2D 크로스 섹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이 부분의 두께가 이만큼 두껍구나 혹은 이 부분의 두께가 이만큼 얇구나 라는 거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공 전에 좀 깨질 수 있는, 좀 위험할 수 있는 부위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채워주기도 하고 오히려 너무 두꺼운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이것을 확인해서 이 정도 두께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삭제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편리한 도구나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즉 필수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나시면은 이제 이런 이제 보조적인 도구들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디자인을 또 빠르고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럼 크라운 디자인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디자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크라운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의 꽃이라고 하면은 바로 라이브러리겠죠. 내가 굳이 치아를 하나하나 교두도 만들고 그루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크라운 형태를 불러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조금 뭐 컨택 포인트라든지 컨택 그 크기라든지 바이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절하면은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손댈 부분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단축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충분히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직접 왁스업으로 디자인을 해서 혹은 내가 크라운을 디자인을 해서 그거 자체를 라이브러리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직접 만든 크라운 형태가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면서 원할 때 언제든지 불러와서 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가지고 가상의 교합 관계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가상 아티큘레이터 활용이라는 아이콘인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그 형태를 가지고 치아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이 교합기가 나타나요. 혹은 가장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오른쪽의 중심 정도를 보시면은 그 아이콘에 이 교합기 모양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교합기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떠요. 그래서 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이 아티큘레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가상의 교합기를 불러오신 다음에는 교합기의 종류도 내가 원하는 교합기로 충분히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원하는 교합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페이스보가 있다. 이 3쉐입에서 제공하는 전용의 페이스보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페이스보를 가지고 스캐닝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이 교합면에 그 위치 형태를 인기시킬 수도 있으세요. 아주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닌데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내각 조절해서 가상으로 실제 하는 것처럼 가상으로 전방운동, 측방운동 시켜서 혹시 조기 조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개폐운동 혹은 이제 운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접촉이 되는지 그런 접촉길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컨택이라든지 대합치와의 그런 관계를 확인하시고 나면은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디자인의 그 크라운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바로 솔리드 형태, 즉 뚫린 부분 없이 전체가 완전하게 막힌 그런 3차원의 두께와 부피감을 가진 솔리드 데이터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저장이 돼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디자인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제가 해드린다고는 했는데, 사실 실제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것만 듣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직접 하면서 또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실습 과정은 추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디자인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변연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였는가?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전에 마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삽입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진을 선택을 할 때 마진이 정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만들어진 최종 보철물도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마진을 가지고 보철물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2차 캐리어스라든지 혹은 마진이 파손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진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삽입 방향 설정에서 언더컷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가? 삽입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쪽 방향에서는 언더컷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하기 전에 언더컷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마진 밑으로 붉은색이 생기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색의 영역이 마진을 침범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언더컷이기 때문에 다시 삽입 방향을 바꾸시거나 언더컷이 생긴 부분은 다시 프랩을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를 거쳐야겠죠. 세 번째로 시멘트 스페이스 값을 제로에 따라서 또는 형태에 따라서 잘 설정하였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접촉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합되는 부분의 그 두께를 잘 확인했는지 미리 체크를 가공하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나요? 디자인을 할 때 모든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고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지만 특히나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면값 설정이었습니다. 내면값 설정을 할 때 주어진 번호에 따라서 내면값의 위치 혹은 두께를 조정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면값 설정할 때 1번, 2번, 3번, 4번이 의미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면값 설정하는 그 방법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과제물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